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촛불은 거대한 정화조이자 거대한 쓰나미다. 더러운 세상을 촛불이 갈아엎고 있다. 누구 얘기일까요? 바로 명진 스님의 말씀입니다. 제7자 촛불 집회를 마무리한 지금 어쩌면 국민들은 탄핵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모으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 상황에서 오늘은 명진 스님 모시고 시국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진짜 오랜만에 봬요. 저희가 그때 그 오디오 팟캐스트를 할 때 1주년 기념 그 공개 방송 때 모시고 그리고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뭐 우리 장윤선 그 기자님의 그 호탕한 웃음소리로 위로받으면서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스님 요새는 어디에 계십니까? 집도 절도 없다고 그러죠. 예. 사실 오늘 10시에 네. 조계종에서 저를 징계하겠다고 네? 소환한 날입니다. 아 정말요? 근데 무슨 조계종보다는 우리 장 기자가 더 무서워서 일로 왔습니다. 조계종 호버퍼보다 장윤선이 더 무섭다. 조계종이 들으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우선 그럼 무슨 일로 갑자기 소환을? 오마이뉴스 때문에 그렇죠. 네? 지난번 오마이뉴스에 그 11월 22일 날 월정사에서 인터뷰한 내용 갖고 네. 아마 그 대목 중에 왜 불교계가 안 나서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친정부적이고 또 이명박근혜의 하수인 같은 사람인데 나서겠는가 그리고 뭐 종정스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어요. 박근혜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했으며 또 LCT인가요? 네. 그 현장에 가서 뭐 법문을 했어요. 아 정말요? 행사 때. 그래서 그런 그 부패한 그 기업이나 권력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이 촛불에 감히 못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아마 비유를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소환해서 등원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갈 생각은 조금도 없고 누가 더 징계를 받아야 될 대상인지는 앞으로 한번 힘겨루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네. 좀 다퉈보셔야겠네요. 지금 다툴 건 없고 제가 네. 알고 있는 대로 네. 한번 다 쭉 서로 얘기를 하면서 네. 막 끝장 토론을 하든지 네. 불교 개혁을 위한 87년 유월항쟁 때도 불교 개혁 계기가 있었는데 29년 만에 또 한 번 불교 개혁 문제를 두고 또 한 번의 큰 토론 다툼이 있을 것 같다.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그 벌써 7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7번이나 7주째 온 국민이 주말에 나와가지고 광화문에서 이제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또 퇴진 그리고 탄핵을 요구했는데요. 스님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장엄한 행렬이었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취재한 바로는. 그 촛불에 대해서 제가 쓰납니다. 뭐 또 참 소름 끼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 7차 때는 청운동에까지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아 스님께서 직접요. 예. 네, 그때 느낌은 촛불을 들고 있는 그 시민들이 그냥 부처님이다. 네. 이 시민들이 부처님이다. 네. 그리고 촛불의 시민들이 지르는 함성과 구호가 연불 소리다. 이렇게 마음속에 와 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은 살아있는 부처님이래야죠.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아니고 이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고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손잡아주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주는 그런 부처님. 그래서 촛불 시민이 부처님이고 촛불 시민이 지르는 함성 소리가 그대로 연불 소리와 똑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군요. 스님 청운동이 그 차벽 바로 앞인데요. 네. 제일 전선에 네. 스님께서 제일 전선에 서셨네요. 네. 그래서 차벽을 보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들한테 네. 이 차벽은 우리가 네. 박근혜에게 뭐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걸 막는 게 아니고 청와대 안에 미친 여자가 하나 있는데 혹시 나와가지고 국민들에게 해를 끼칠까 싶어서 지키는 차벽이라고 생각한다. 아
그 청와대를 맡고 있는 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 그렇게 봐야죠. 예, 청와대를 맡고 네. 있다. 아, 역발상입니다. 스님 근데 7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지난 토요일만 나오셨습니까? 한 번 빠지고 다 나왔는데요. 강원도에서 올라와야지 돼요. 네. 하루 전에 올라와서 이제 뭐 말 그대로 절이 없으니까 네. 집도 절도 없으니까 어디 방 하나 얻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촛불 참여를 낮에 한 번 돌고 네. 또 좀 쉬었다가 저녁에 나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처음 청계천 촛불 때는 네. 좀 우왕좌왕했어요 집행부가. 아.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예. 그 뒤로 강화문으로 옮겨가고 난 뒤부터는 아주 진행도 매끄럽고 그 시민들도 네. 질서가 딱 잡히면서 네. 이게 뭐 누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네. 그야말로 뭐 보수 쪽에 있는 분이 평하듯이 북한의 그 뭡니까 그 군무? 군무가 아니고 그 행사 아리랑 축전 아리랑 같다는 축전.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연출된다는 거는 난 예.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북한은 좀 동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네. 네. 예. 대단한. 근데 스님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총 6번을 참석을 하신 건데요. 네. 가실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은 비 오는 날은 어머님들하고 종로에서부터 청운동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아, 그 세월호 엄마들하고. 네, 세월 엄마들하고 아빠들하고 손잡고 같이 행진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의 그 참사가 일어나고 난 뒤부터는 세월호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세월호를 생각하는가를 가지고 둘로 사람을 가릅니다. 출가한 스님이 이러면 안 되지만은 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연민을 느끼고 슬퍼하고 이러는 사람과 세월호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이제 그만하자는 사람과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틀림없이 네. 뭔가 엄청난 음모와 뭐가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바라보는 사람과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람 네. 그리고 세월호는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가 똑같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덮자는 거 네. 이런 사람들하고 둘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저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 대한 연민과 네. 아픔에 대해서 같이 손잡고 눈물을 흘려주는 것을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한다면 그거는 뭐 짐승도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필요한 건데 그 남의 아픔에 대해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고통 앞에서도 막 중립을 찾으려는 그런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중립 정도가 아니고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비하하고 그렇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 애끓는 이 목소리를 네. 외면하고 비난하고 그 단시간은 앞에서 폭식 투쟁을 하면서 하고. 비웃고 했던 사람들. 예. 이건 거의 보면 그 인면수심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네. 짐승도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이런 표현이 맞겠죠. 그렇군요. 네. 그 7차 촛불 집회 때 그동안 뭐 이제 서울역에서 따로 이렇게 보수 집회를 했었는데요. 7차 촛불 때는 광화문 내거리로 나왔어요. 박사모 등 해서 보수연합 뭐 이런 기치를 들고 집회를 했는데 굉장히 폭력이 많았습니다. 저희 취재하는데 취재 방해도 하고 뭐 저희들더러 막 무조건 나가라고 그러고 막 물리력을 동원해서 카메라를 치고 마이크를 빼앗아 가고 사실 경찰에 고발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사안인데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스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탄핵 가결된 이후에 이른바 보수의 준동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좀 어떻게 평가 보십니까? 한국 사회에 과연 보수가 있나요? 부정부패한 세력은 있지만 보수는 없죠. 보수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보수는 애국심을 이제 일단 네. 내세웁니다. 네. 국가 뭐 애국심, 네. 또 질서, 예. 법을 지켜야 된다 예. 뭐 이런 것들인데 예. 한국의 보수가 과연 애국을 얘기할 자격이 있나요? 뭐 태극기 앞에서 격려하고 애국가 잘 부르면 사절까지 부르면은 애국인가요? 황교안 총리가 태극기를 네. 아니, 애국가를 애국가 사절까지 부른다는데 예. 황교안 총리는 군대를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네, 만성 단마진. 단마진이라는데 그게 걸리면은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래요. 3번을 그 신체 검사를 기피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면제를 받아요. 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국민 통수권자가 또 됐습니다.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가장 그 한국 사회 보수들한테 보수라고 칭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야말로 정말 원칙과 질서를 지키고 애국이라면 먼저 군대를 가라. 이런저런 사유로 석연치 않은 사유로 군대 안 간 사람들은 공직에도 들어가면 안 돼요. 국민의 세금으로 좀 월급을 적지 않게 받는 사람들이 네. 군대부터 안 가요. 또 군대를 가더라도 본인이나 본인 아들도 그 차 이렇게 코너링을 잘해가지고 예. 꽃보직으로 가요. 네. 사실은 뭐 천안함 폭침이나 또 세월호나 이런 그 대형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고위층의 자제들아 이런 사람들이 연관된 경우 난 못 봤어요. 잘. 그러니까 그 얘기도 있었어요. 세월호 참사 때 만약에 강남 애들이 그랬다면 저랬겠냐, 저런 식으로 대응했겠냐, 막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 여러 그 부모님들이 그런 한탄도 많이 했었어요. 그게 밤 9시 안개 낀 그 밤에 배를 출항시켰겠는가. 그러니까요. 특히 그 배가 강정마을에 그 군사 기지에 그 네. 쓰여질 철근을 그 과적하면서 날르는 배에 과연 태웠겠는가라는 의혹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의 보수는 보수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 세금 포탈, 예? 병역 기피, 또 위장전입, 논문 표절, 예. 각종 그 범죄 사실이 이 중에 세 가지, 네 가지나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있어야지 보수가 되는 겁니다. 아, 보수의 조건. 그렇죠. 대한민국 보수의 조건이 5가지가 있다. 예? 세금 포탈, 병역 기피, 위장 전입. 네. 까먹었어요, 스님. 뭐였죠? 또 하여튼간에 그런 거 사회적인 그런 그 범죄 행위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보수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인가요? 네. 그게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인가요? 전두환이란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요. 장상 총리는 위장전입 하나만 갖고 총리에서 낙마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장대환 네. 같은 분은 부총리를 그분도 논문 표절 때문에 부총리에서 낙마를 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심하게 이렇게 부주의하고 부패한 세력들이 전면에 나선 것이 이명박 때입니다. 이명박 때 장관이라든가 수석이라든가 네. 고위직에 올라온 사람들 쳐놓고 세금 포탈, 병역 기피, 논문 표절, 또 뭐 위장 전입 내지는 각종 뭐 여러 가지 자기 아들이나 누구가 또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맞아요. 예. 이런데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명박 시절에는 고위직에 못 올라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MB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도덕성을 검증하지 말자. 그래서 인사청문회 할 때 도덕성 검증은 빼버리고 자질 검증만 하자.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도덕성에 다 흠결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뻔뻔하게 얘기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그나마 가려져 있던 네. 우리가 물론 뭐 그런 뭐 참 있는 사람들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뭐 군대에도 빠지고 하는 은연중에 알고 있었지만은 네. 노골적으로 국가 전체 시스템이 부도덕하고 아주 그 천박한 천민 자본주의식으로 돈만 있으면은 권력만 있으면은 네.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네. 저는 가장 가슴 아팠던 게 고등학교밖에 안 다니는 그 여학생의 입에서 돈도 실력이다. 네. 돈 없는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정유라 얘기하는. 분유라라는 그 여학생 고등학교 때입니다. 네. 고등학교 여학생 입에서 이 소리가 나왔는데 저는 그 소리가 정유라의 소리로 안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1%에 해당하는 부패한 기득권층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실력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돈이 실력이다. 한 발 더 나가서 돈만 실력이다. 돈 없는 니들은 인간도 아니다라, 개돼지다라는 의식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한 겁니다. 아니 정유라의 그 말이 정유라라는 어린 애 말이 아니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관통하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대적 정신 아니냐. 네. 배금주의, 천민자본주의 속에서
돈, 경제. 계속 그러면서 살려왔어요. 네. 잘 살아보세요. 마이카 시대 747까지 해서 부자 되세요. 무엇 하나 우리가 인간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이런 고민 속에서 삶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가 아니라 무조건 돈, 큰 아파트, 좋은 차, 이런 식으로 달려왔던 것들이 결국 정유라가 한마디로 꿰뚫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돈만 실력이다. 돈만 실력이다. 예. 그렇게 된 거죠. 정말 이 말에 열받아가지고 촛불 집회에 나온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이른바 1% 권력층 안에서는 돈도 실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논외의 대상, 개돼지는 개돼지들끼리 사세요.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왔던 인식이 결국에는 이번에 그 마각이 딱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스님 사실 그동안 친일 문제 그리고 군사 독재 문제 끊임없이 지적을 해 오셨습니다. 사회 참여 승려 이렇게 이제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을까 명진 스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스님?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제도적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이뤘다라는 평가를 했지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이루지 못했다. 전투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졌다. 이런 비판 평가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 촛불로는 그게 좀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칭찬해달라고 그 전에 한번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에서 얘기를 하길래 네. 이명박 대통령 잘한 거 있다. 문재인, 박원순 같은 분들이 정치할 생각을 내게 만든 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큰 업적이다라고 그랬는데 예. 물론 박근혜 지금 대통령직에서 지금 물러난 네. 건 아니라도 이제 네. 하여튼 손을 놓고 있지만은 네. 그 사람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던 아주 더럽고 추접스러웠던 권력과 언론, 권력과 검찰, 검찰과 재벌 간에 얽힌 아주 흑막 시스템, 거의 시스템화돼 있죠. 네, 맞아요. 예. 뭐 전관예우라는 그런 전관예우라는 말이 이거 쓰면 안 돼요. 고위직 검찰놈들의 범죄 행위라고 그래지는 거죠. 고위직 검찰놈들의 그렇죠. 범죄 행위. 예. 윤석열 검사님이나 지금 우리 박영수 검사님 같은 분들은 저는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 대다수의 검찰들이 결국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스러운 개 욕하는 것 같아서 참 또 망설여집니다만. 아닙니다. 스님 지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스님 제가 어디서 듣고 계시냐고 여쭙지도 않았는데 스님 응원 메시지를 막 보내고 있는데요. 명신 스님 지금 많이 참고 계시다. 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놈들이 이게 예요 사실은. 예. 내가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명박 시절에 한참 검찰들이 참 부정부패 이런데 다 연루돼 있을 때 네. 검찰 정사 앞에 가서 한 놈씩 잡아다 보신당 집에 갖다 팔아먹어야 된다. 그리고 보신당 집에 가서도 보신당 달라고 그러지 말고 검찰탕 달라고 그래라. 그 정도로 타락한 겁니다. 한국 사회가 바뀌려면은 난 검찰이 안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이 제일 중요하다.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을 해산해야지 돼요. 검찰을 해산해야 된다. 해산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검찰이 기수가 있고 또 선후배가 있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던 검찰이 지금 이제 뭐 수사를 맡고 있는데 나는 데리고 있던 검찰이고 나는 퇴임한 변호사예요. 전화 걸어서 김 검사 이번 사건에 뭐 이러저러 했는데 그것 좀 한번 좀 잘 좀 살펴봐. 그 말 한마디 하면은 이제 재벌들 변호하고 뭐 권력자들 변호하면서 50억, 100억씩 받는 거예요. 200억, 300억씩 받는 거예요. 재벌 회장들 변호하면은 이걸 정관예우라고 그래요. 정관예우가 참 앞서간 선배들한테 예우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뜻은 좋은 말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깊숙한 부정부패 비리는 이 정관예우에부터 나오기 때문에 정관예우가 아주 조직화되고 기능적으로 딱 고착화되어 있는 검찰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전관예우야말로 대한민국 부패 커넥션의 그렇죠. 네. 출발이다, 네. 단초다. 이거 없애야 된다. 예, 말씀 주셨어요. 어찌됐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뭐 김영란법도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전관이 뭘 좀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아니, 더 거기 때문에 교묘해지겠죠. 더 교묘하게 그렇죠. 나올 거다. 네. 아, 이거 똑바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 87년 6월 항쟁 때 스님 적극 참여하셨죠. 네, 그때는 뭐 잡혀도 가고 뭐 경찰서도 여러 번 잡혀갔었고 뭐 그랬었죠. 그때도 스님이셨죠. 네. 네. 그때 불교계에서도 불교 정화운동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럼요. 불교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예. 현실에 참여를 했었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분들도 많이들 뒤로 뒷전으로 좀 물러나셨고 아직까지 그 뭐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좀 여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때는 명동성당이 성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또 이제 스님들 그리고 NCC를 중심으로 한 그 기독교 네. 목사님들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 촛불 때는 그 종교인들의 참여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3, 4모 수녀님들은 저희가 뵙고 개별적으로 스님 오시고 또 이렇게 신부님들 오시기는 하시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종교인들이 이 사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모색엔 앞장서지 못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포갑적이었어요. 권력의 그 대항이 폭력적이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시민들 앞에 서서 참 싸워야지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고 아, 보호해야 되는.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죠. 전 지금도 뭐 조직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시위하는 분들과 함께 촛불 들고 박근혜 퇴진 그 소팻말. 팻말 들고 그러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즐겁고 아주 좋아요. 예, 같이 인사하고 손잡고 사진 찍고 네. 그러면서 다니는 게 그래도 이게 왜 이런 변화가 왔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건 결국은 뭐 공권력의 문제라고 봐요. 공권력이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막고 행진을 못하게 하고 그 원천 봉쇄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랬죠. 예.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천 봉쇄했어요. 맞아요. 예. 예. 그 그러니까, 작년에 백남기 예. 농민 사태 때. 그럼요. 예. 그 거기에 분노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차벽 앞에 가서 뭐 험한 말도 하게 되고 흥분하게 되면은 이제 폭력적인 시위 양상으로도 변할 수가 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행정법원이 자꾸 시위하는 행렬이 네. 가고자 하는 방향을 열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아 이거 이런 그 자유 집회와 시위에 가는 그 자유 청와대 100m 앞에까지 가서 박근혜한테 너 물러나라 이제 하는 그 느낌을 이제 이 시민들이 받으면서부터는 조심하는 거예요. 혹시 폭력적으로 나올까봐 우리가 더 조심하자. 아, 시민들 스스로. 스스로 이제 네. 조심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저래가지고 뭐가 바뀔까. 아, 화염병도 어디서 던지고 돌멩이 던져야 되는데 예. 이 저렇게 평화적인 방법만 가지고 해결될까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런 그 평화적인 방법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구나. 온 국민이. 물론 나중에 또 바뀔 가능성이 훨씬 많지만은 종편까지 나서가지고 이 시위나 이 촛불에 대해서 네. 대단히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스님들끼리도 뭐 좀 우리 촛불 집회 어디서 하고 좀 같이 모여서 얘기도 좀 하고 그러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십니까? 그런 분들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젊은 스님들. 네, 젊은 스님들, 예. 승가대학교라든가 예, 예. 뭐 또 그 전에 운동권에 있었던 그 예. 실천불교 승가회 예, 예, 예. 뭐 이런 그 분들 중에 그 저보다는 약간씩 나이가 어린 분들인데 예, 예. 그런 분들은 뭐 집단적으로 이렇게 시위장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승 총무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종교계 인사 중에는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되고 나서 유일하게 만난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단독으로 만난. 네, 네. 네, 단독으로 만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화엄경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희가
환경에 그 나중에 그것 때문에 좀 그 논란이 있었어요. 환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구절이 없다. 아 진짜요? 어느 언론엔 구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구절에서 나온지도 모르고 얘기한 거 아니냐.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 불교계 그 뭐 조계종 쪽에서는 해종 언론이라고 칭하는 매체에서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해종 언론이 아니고 애종 언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뭐 불교닷컴, 불교 불교닷- 포커스하는 그 네. 인터넷 예. 그 매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예. 대부분 느낌이 예. 저 말을 하면은 박근혜가 알아들을까? 무슨 소리인지.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고 강은 강을 벗어야지 바다에 이른다는 말을. 그 둘이 화사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저 여자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여자인데 저 소리를 알아들을까?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저거 말한 자승이는 저 말을 알고 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모르고 얘기했고 뭐 알지 못하고 들었구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화엄경에 나온 말이 아니면 이 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아직도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은 근사한 말이죠. 예. 예. 아니, 멋지잖아요. 예. 예,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고 강은 강물은 강을 버려야지 바다에 이른다. 바다에 이른다. 아, 그런 말은 예. 아주 너무 멋진 말인데 예. 제가 해야지 될 말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승 총무원장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한 것은 본인의 그 퇴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문제를 언급한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해석이 있었는데요. 자승 원장이 그런 차원에서 언급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뒤에 이제 뭐 퇴진해야 된다고 아주 보통 종교 수장으로서는 대단히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게 네. 박근혜 퇴진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그게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서고 일반 시민이 나서면서 그 촛불 행진에 가담하면서 점점 세가 커지면서 네. 박근혜 정권이 이제 거의 무너질 즈음에서 숟가락 하나 더 얹고 굉장히 위험 부담을 느낀 거죠. 네. 왜냐하면 본인이 이명박근혜 하수인 역할을 하다시피 한 사람이니까. 자승 원장이. 아니 뭐 이명박 때는 예. 그 747 불교 지원단을 만들어서 예. 거기 상인 고문을 맡으면서 선거운동을 직접 하고 다녔어요. 상인 고문 맡아서 네. 직접 선거운동. 네, 예. 네. 그리고 또 박근혜 문재인 그 두 후보가 치열할 때는 양쪽으로 다 사람을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박근혜 쪽으로 돌아섰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도 갖고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박근혜와 어떤 식으로 서로가 친하게 지냈는지 또 아니면 박근혜 주변과 네. 그래서 한번 이번 징계를 한다니까 네. 저도 징계를 하려면 뭘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명진 스님을 징계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명예훼손이라는 겁니까? 뭐 이제 그런 종류겠죠. 그러니까 종단을 비방하고 네. 불교계를 외부에 나가서 비판하고 비방한 종단 모욕죄 같은 거겠죠. 이제 불교 모욕죄 같은 거. 불교 모욕죄. 이게 지금 그 후보부가 이제 조계종 안에서의 어떤 검찰 같은 건가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단 안에 검찰 같은 기능을 하는 후보부에서 명진 스님을 이제 소환한 거네요. 모욕죄. 2년 전에도 한번 소환 요청이 있었어요. 2년 전에도요? 네. 예. 그 등원을 하라. 징계를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징계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꽃게나 털개는 먹지만은 징계는 잘 안 먹는다. 네. 징계는 안 먹는다. 예. 네, 그때 불교 언론에 그게 나갔어요. 네. 꽃게나 털개는 먹어도 징계는 안 먹는다. 그리고 징계를 하면 같이 하자. 나는 조계종을 징계하고 너희는 나를 징계해라. 누가 더 무서운가 한번 같이 해볼래? 네. 그랬더니 한 3일 있다가 자승이 전화가 왔어요. 네. 실무자가 실수한 거라고 용서를 바란다고. 자승 원장이 네. 이번에도 그럼 실무자가 전화를 조만간 하게 지금도 전 그럴까 봐 겁이 나요. 또 실수한 거다. 뭐 이해를 바란다 이럴까 봐. 예, 그래서 예. 저는 이번에는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끝까지 한번 징계란 무엇인가 한번 맛을 보여주고 싶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저 오마이뉴스에 와서 우리 장윤성 기자 앞에 가진 아부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번 다퉈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앞서 이제 지적해주신 자승 원장이 정치적으로
LCT까지 그 연루가 돼 있다. LCT는 자성원장이 아니고 거기가 이제 부산이니까 네. 진재 스님이 해운대에 해운장사라는 절을 갖고 계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가 모르지만은 네. 종정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죠. 네. 그렇군요. 흥철 스님이나 그 뒤에 해암 스님이나 법전 스님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불교 조계 중에 종정은 정신적 어떤 그런 그 지도자로서의 바깥으로부터 존경은 못 받더라도 네. 내부에 수행하는 스님들로부터는 나름대로 존경받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근데 진재 스님 종정 때부터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희미해졌죠. 왜냐하면 뭐 그 광화문에서 무차대회 같은 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네팔에 큰 지진이 나서 네. 부처님 태어나신 그 고향 아닙니까? 네. 큰 행사하는데 그게 한 40억 가량 들어갔다고 그래요. 차라리 그런 돈을 네팔에 보내는 게 어떠냐고 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일회성 행사에 그 돈을 많이 쓰면서 자기 과시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많이 아쉬워요. 그렇군요. 물론 이게 불교계뿐만 아닙니다. 네. 가톨릭 쪽에서도 뭐 지금 추기경님들이나 보수구 기독교 단체 뭐 이런 분들의 부패나 다 같이 맞물려가면서 네. 한국 사회가 천박하게 가는데 종교도 같이 따라가는 거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정말 그 송스럽고 장엄하고 거룩한 촛불의 힘으로 난 이런 문제들이 일거에 한 번 다 쓰나미 같이 쓸어가 버리고 새로운 세상 열려나가야 되는 어떤 그 골든 타임. 그러니까 세월호 때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 네. 304명의 그 억울한 죽음, 네. 비통한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대한민국이 이게 참 시궁창 같은 데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네. 나는 이게 촛불이 들고 일어난 이 골든 타임에 정말 대한민국 선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은 우리는 영원히 대한민국 희망 없는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도 내가 뭐 야당이 조금 뭐 유리해졌다고 그래서 서로 대통령 꿈꾸지 말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올바른 세상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단단한 각오를 해야지. 만약에 87년도 같이 YS DJ가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노태우한테 모든 걸 다 갖다 상납하듯이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 골든 타임에 서로 잔머리 걸리고 내가 대통령이나 됐냥 뭐 왔다 갔다 하고 갑자기 지지율 올랐다고 좋아하지도 말고 전부 뜻을 모아서 우리가 돼서 내가 아니고 정권 교체 온 힘을 다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네. 네. 스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 같다. 내가 대통령이 됐냥 나서도 안 되고 또 지금 지지율 올랐다고 해서 막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나보다는 내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 우리 그러니까 촛불 민심이 이기는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요, 스님 탄핵보다는 탄핵 이후의 정치 과정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합니다. 우선 이제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법률 대응하는 거는 이제 하는 거지만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면한 야당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전 당면한 야당의 역할보다는 네. 제 나름대로 꿈 하나 얘기를 할게요. 꿈? 꿈. 예. 그런 꿈을 꿔요. 대통령이 네. 매일 저녁마다 국정을 브리핑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국회도 방송이 있듯이 예. 청와대 방송을 하나 만들어서 예.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예. 오늘은 어느 나라 국가원수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 경제 문제를 가지고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이런 브리핑을 저녁마다 하는 거예요. 새로 대통령이 되면은 네. 그럼 엄청 똑똑해야지 되고 말도 잘해야지 되고 네. 인상도 좋아야지 돼요. 그리고 따뜻해야지 돼요. 연민이 있어야지 돼요. 아픈 사람들에 대한 연민. 그러니까 일종의 팟캐스트처럼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매일 인터넷 방송이 됐든 텔레비전이 좀 하면은 좀 국정 방송이라고 욕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스님 진짜. 매일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같이 저렇게 독수 공방하면서 네. 혼자 밥 먹고 혼자 뭐 그러고 있다가 어디 갈 때 머리나 만지는 여자는 대통령 못 하는 거죠. 앞으로 네, 다시는. 다시는. 매일 국민 앞에 서야지 되니까. 이걸 법률로 만들어라. 이거. 그렇죠. 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네. 국정 브리핑을 국민 앞에 직접 하는 거예요. 네. 네. 어. 그러면 뭐 꼼짝 못 하고 네.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굴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그게 꿈입니다. 이제 네네. 물론 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나는 그 세월호 때 뭐 오마이뉴스도 그렇고 이상호 기자도 그렇고 열심히 했지만은 네. 많은 국민들 앞에 이렇게 따뜻한 모습을 비쳤던 게 손석희 그 예, 사장. 사장이 예. MBC에서 그 JTBC로 갈 땐 저도 섭섭했고 참 싫었는데 예. 지금 그 손석희 없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손석희 같은 분이 대통령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석희 씨가 대통령했으면 좋겠다. 아니 이제 꿈이 그런 꿈이, 분이 스님 꿈이. 예. 예. 그러면 그다음에 총리는 누구를 시켜야지 되나? 내가 조각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황교안 총리 같이 저렇게 법에만 밟고 예. 좀 뭐 인정머리도 없고 예, 예. 애국은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난 지금 그 드러나는 인물 중에서 이 헌법 정신에 제일 투철한 사람이 김제동으로 봅니다. 김제동 씨. 예. 예. 김제동 씨를 총리를 시키면 어떨까? 예. 근데 이분이 그 비 맞으면서 헌법 예, 연설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너무 쉽게. 예. 초등학교도 다 이해하게. 예. 그래서 김제동을 총리로 하면은 법무부 장관은 누구 시키지? 법무부 장관. 예. 그래서 지금 특검으로 있는 박영수를 장관 정도 시키고 예, 예.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 시키면 어떨까? 그리고 KBS 사장은 장윤선 기자로 하고 KBS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스님. 예. 뭐 하여튼 그런 예, 꿈. 그런 꿈. 예. 뭐 꿈도 못 꿉니까? 아니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께서 좀 생각해 봄직한 그런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스님은 뭐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뭐 종정도 싫고 총무원장도 싫고 네. 촛불 시민들과 함께 촛불 법당에서 네. 가장 국민 승려로 남고 싶습니다. 촛불 법당의 국민 승려. 네. 예. 이렇게 스님 그 조계종 총무원장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 희망이 없어요. 그렇군요. 스님의 꿈을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야당은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야당은 이제 지금 권력에 지금 다 됐다는 생각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야당이 그동안에 한 게 뭐 있습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촛불 사실은 그 김대중 대통령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야당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83년도에 23일 단식을 하면서 광주 항쟁을 표면으로 끌어올린 장본인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아주 어려울 때 사실은 금융실명제하고 하나의 해산은 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난 그런 부분은 참 대단했던 양반들이다라고 네,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야당 뭐 했어요? 뭐 대선이 국가 공권력이 총동원됐던 부정선거예요. 지난번 박근혜 당선 시킨 선거는 국정원 댓글 사건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김용판인가요? 네. 11시에 일요일 날 네. 기자회견하는 또 국가보훈처뿐만 아니고 기무사 사이버 사령부 만들어서 이거야말로 총체적 부정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했던 부정선거로 봐야지 됩니다. 나는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저항 못 해봤고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때도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유가족들을 편에 서지 않고 박근혜 정권 편에 섰지 않습니까? 수사권 기소권 없는 그런 특조위를 만들어 놓고 그걸 받으라고 강요했던 게 야당입니다. 난 이런 분들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 자백해야지 돼요. 잘못된 걸 솔직하게 반로하고 그다음에 난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라고 하고 가야지 돼요. 슬그머니 덮어놓고 그냥 넘어가서는 네. 희망이 없는 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결점의 사람,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 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 안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한테도 큰 잘못이 있는데 언제든지 그걸 드러내놓고 대중들에게 용서를 비는 사람, 이런 분이 더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믿음성이 가는 거죠. 네. 완벽하게 잘못이 없는 사람은 뭔가 감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박근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보면 다 박근혜가 낫다고 생각. 저도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스님- 감춰져 있으니까. 그때 스님 그러셨어요. 친하다고 친한 건 아니고요. 만난 적이 있다고. 네, 저를 찾아와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고 예, 뭐, 봉은사 예, 주지하실 때. 연말에 뭐 안부 전화가 한 2번 온 적이 있었고 예, 또 선거 때 저한테 예. 몇 번 온다고 그러는데 예. 제가 공개적으로 와라. 예. 그냥 뭐 조용히 예.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그때 왜 박근혜 대통령은 명진 스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했을까요? 글쎄 그때는 제가 이명박은 드러난 분이잖아요. 사기 전과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명박보다 그래도 박근혜가 좀 만났겠냐 한나라당에서 강남 보훈사에 있을 때는 뭐 강남이라는 데가 야당 지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득권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여당 중에서 누가 괜찮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가 좀 만났겠냐는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아 스님께서.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전화가 오고 또 그 뒤에 찾아오고 그런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안 만나길 잘하신 거네요. 깜빡 속았죠. 예. 그때 봉은사에 있던 그 종무원들이 거의 다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아하. 그분들도 다 생각보다 차분하고. 근데 지금 돌이켜놓고 생각해 보니까 예. 나만 뭐라고 얘기를 했지 예. 본인은 한마디도 얘기를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스님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 시간 같이 있었는데 예, 스님만 계속 말씀하시고. 막 웃고 잘 웃고 뭐 이러긴 했었는데 네. 저한테 무슨 얘기를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스님이 잘 웃겨주시잖아요. 뭐 좀 그러긴 한데 예. 그러니까 본인의 속내를 그러니까 좀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드러내지 않는다라기보다도 드러낼 만한 그런 그 언어 구사력이 없는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남의 말을 경청하고 잘 듣고 아주 잘 들어줘요. 예. 잘 웃고. 예. 근데 그때는 그렇게 속았는데 예. 지금 보니까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언어 구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혁 씨가 얘기했듯이 베이비 토크랄까요? 외마디 소리 지르는 거 말고는 문장을 길게 연결해서 네, 예. 할 수 있는 그런 예. 능력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그제 휴식을 취하면서 텔레비전으로 7차 촛불 집회를 보면서 독서를 했다. 피눈물 나는 게 뭐 어떤 건지 이제는 알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라라는 국민적 여론은 벌써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물러나야 된다는 의견은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70%가 넘는데 스스로 떠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님? 제가 그런 걱정을 한번 했습니다. 네. 저러다가 혹시 불상사가 안 생기나 자존심이거든요.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내가 정의를 부르짖고 부패한 세력과 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주변에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주 너무 싫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사실 뭐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뭐 박근혜가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먹은 걸로 치면은 정말 그거는 족탈 불급이지만은 세 발의 피지만은 네. 그러나 그것조차도 부끄러워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근데 박근혜 씨한테는 그런 부끄러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끝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비극적인 방법으로 수갑을 차고 감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제가 면회 한번 가고 싶어요. 아, 비극적 방법으로 수갑 차고 감옥 가면 그때는 면회 한번 하시겠다. 지금도 감옥이죠. 지금도 사실은 물론 감옥이죠. 뭐 내가 저 청와대 국민 세금으로 저렇게 그 뭘 하는 게 안 맞다 전기 끊고 수돗물도 끊고 그렇게 하고 혼자 그래야지 텔레비를 안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독서도 하고. 네.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 세금으로 저렇게 많은 돈 주고 밥 먹이는 거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 스스로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잘못이 없고 또 이거 내가 주변 관리를 잘 못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뭐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 재벌들더러 돈 내라고 한 것은 문화융성을 위해서 한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성립이 되려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돼요. 처음에는 개헌으로 덮으려고 그랬고 첫 번째는 뭐 선거 전에 좀 연설문 같은 거 도움 받았다고 그랬는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청와대를 제 집같이 드나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가서 밥 사달라고 그러고 밥 해먹고 놀러 다닌 거예요. 청와대를. 예, 취미생활 같이. 예. 그걸 어떻게 변명을 할 거예요. 이게 너무 창피하잖아요. 국가적인 망신이죠. 뭐 이런 저는 이번 그 촛불과 이번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한편으로는 엄청난 아주 글로벌하게 망신을 당했지만은 네. 한편으로는 촛불이 글로벌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그 높은 아주 철학적 그 태도 그리고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 네. 그래서 크게 손해 본 건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촛불 관광 온답니다. 세계에서. 아, 세계에서 아 이거 뭐 촛불 때문에 일부러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외국인들이 비행기에서- 점점 많아지는군요. 네, 예. 촛불 현장에서 사진 찍고 막 이러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중국 관광객들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나 했더니 촛불을 보러 오는. 저 지난 주에는 네. 그 메나스 카파토스라고 그러는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네. 두 부부께서 오셔가지고 네. 저하고 광화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네, 네, 네. 제가 시차가 안 맞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그분들도 세월호 그 노란 배지 가슴에 달고 네, 네. 두 부부가 같이 광화문 그 촛불에 참석했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예. 그리고 그 부인은 양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양 박사라고 뇌과학 박사인데 네, 네. 그분은 미국에서 이번 크리스마스의 그 행사를 네. 촛불에 대한 그 위로도 하면서 기금 모금으로 다 이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덜란드에서도 이게 한국 촛불 보러 오시는 그 동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87년 6월 항쟁을 겪고 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 촛불이 너무 성스럽고 거룩하고 장엄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말 후지지만 진짜 국민은 위대하다 이런 것을 이제 스스로 우리들이 전부 자부심을 느끼는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스님 이게 그 친일부터 군사 독재까지 그 썩은 대한민국의 적폐를 이번 기회에 다 청산할 수 있다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써나가야 되는데요. 그 첫 단추는 무엇으로 꿰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것부터 실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많이들 하는 말이지만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 깨어있는 각성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바탕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그 10만인 클럽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저보고 정치승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스님이 그렇게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느냐? 너무 정치적이다. 근데 저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네. 군 과거사 위원장 맡으라고 그럴 때 안 맡았습니다. 중이 누구한테 임명장 받는 거 안 맞다. 그래서 불교계 쪽에서는 좀 욕도 먹었어요. 그걸 그런 거 맡아서 좀 해서 좀 예. 하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일을 좀 하게 해주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저 정치적으로 이익 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플라톤이 얘기했다는 말 다시 하고 싶어요.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놈들한테 지배당하는 것이다. 정치적 각성, 올바른 선택, 그리고 그들의 현혹된 언어나 넘어가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시민의 날카로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민의 힘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봉은사 주재하실 때 제가 취재를 여러 번 갔었는데요. 일요일 날 스님 법문 들으러 오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가 스님 완전히 상록수예요. 막 바깥에도 많고 법문 다 끝나고 나면은 바깥에 스님 사진 찍자고 하는 저 불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 저한테 야, 이 정도면 내가 마이클 잭슨보다 낫지 않냐? 이 정도면 내가 대선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 주셨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납니다. 김현주님께서 스님 개그맨을 지망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의견들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명진 스님 말씀이야말로 팩트 정답입니다. 뉴저지에서 명진 스님 응원합니다. 스님 스파클링이에요. 스님 화끈합니다. 스님 욕이 대박입니다. 그래서 막 그 검찰에 대한 비판 막 주셨어요. 도덕성이 없는 놈들한테 자리를 주면 더 도둑질만 하겠지요, 스님. 그리고 명진 스님 진정 옳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스님 옳은 말씀 가짜 보수 부패 세력뿐밖에 없습니다. 이정님께서
아니,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이거 꼭 읽어야 돼요. 이정님께서 너무 저 스님이야말로 명진 스님 잘 모르시는 분 같아요. 저 스님이야말로 총리를 하고 대통령 선거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명진 스님을 과도내각 총리로 세워서 대선을 해야 공정하게 관리가 되겠다. 이정님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명진 스님을 지금 총리로 추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삭발한 이재명 시장이다. 예, 스님 짱 수많은 의견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다 미처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댓글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스님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우리 국민들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는 뭐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오마이뉴스도 또 하나의 큰 촛불이죠. 네. 이런 촛불이 이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갑니다. 네, 책자 촛불 끝나서 좀 많이 힘들어들 하시겠죠. 또 네. 저도 다음 주에 또 올라오나 마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촛불은 뭐 좀 약해지더라도 우리 네. 마음속에서 바라봤던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이제 바뀐 거죠. 촛불 때문에.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세상을 청산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지 된다는 다짐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더 하는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하자면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정말 우리한테 다가온 마지막 대한민국이라는 그 과거부터 내려왔던 친일 청산과 독재 또 아주 더러운 천민자본주의 아무 철학도 없는 세상을 청산하는 계기. 대한민국 철학이 없어요. 정치 철학이 없어요. 그냥 경제 잘 살아보세요. 부자, 돈 그거 말고는 철학이 없어요. 네. 인간이 무엇을 천박하죠. 인간답게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뭐 조선시대는 유교였습니다. 신라하고 그 고려는 불교였어요. 네. 그럼 지금도 국가가 지향하는 철학적 이념이 있어야지 돼요.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인간, 사람이다. 돈이 아니야. 아니 바보야, 사람이야. 난 이 슬로건이 나올 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바보야.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야. 네. 돈이 아니야. 네. 이 슬로건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 네. 말씀 주셨습니다. 스님 오늘 정말 통쾌한 스파클링 사이다에 이어서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스파클링. 그래도 스파클링 명진 스님. 우리 장윤선 기자님의 웃음소리만큼 스파클링이 될까요? 아닙니다. 스님 오장육부가 시원해지는 스님 그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하여튼 감화 감동한 채로 계속 경박스럽게 웃고 있어가지고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장 기자를 보면 내가 흥이 더 나요. 정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이 더 잘 돼. 스님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